안녕하세요. 계측공학 실습 강의 이산신호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게 장이 이제 2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차량 계측공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자, 이 수업에서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한 1, 2주 정도는 매틀랩 기초를 좀 다룹니다.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지, 이런 어떤 그 인터페이스는 어떤지, 용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1장이 뭐냐면은 적합곡선이 됩니다. 적합곡선. 근데 적합곡선을 제가 한 번 더 찍어서 올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은 사실은 어디서 다뤘냐면 제 유튜브 기준으로는 수치 해석에서 다룹니다. 수치 해석. 수치 해석이 아마 4장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4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4장 아니면 6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합곡선이라는 단원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틀랩 기초도 수치 해석에서 좀 많이 지금 수치 해석에서 1주에서 한 4주 정도 다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 이 강의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매틀랩 기초 혹은 응용 그리고 적합곡선을 듣고 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수가 좀 그 유튜브랑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유튜브에서는 그냥 이제 이산 신호의 정의를 그냥 1장으로 두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신호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다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중간중간에 곁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시퀀스를 우리가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신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이, 압력, 온도, 전압.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신호가 가장 기본 신호이죠. 그래서 변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혹은 압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온도 뭐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바로 1차원 신호입니다. 자, 그럼 2차원 신호는 뭐냐? 2차원 신호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뭐, 뭐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이것도 신호입니다. 자, 신호인데, 자,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 픽셀이 있죠. 그렇죠? 이 픽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신호예요. 픽셀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픽셀 하나하나가 좀 뜯어보면은 RGB 값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뭐 있죠? 다들 뭐 2의 8승. 그렇죠? 트루 컬러죠. 2의 8승, 2의 8승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트루 컬러로 2의 8승, 총 2의 24승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당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림 신호가 2차원 신호. 3차원은 뭐냐면은 부피가 있는 거냐? 부피라기보다는 나중에도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이 그림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그림이 움직이는 요 신호는 여기가 이제 X축, Y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시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 모션이 되죠. 그게 이제 그림 하나하나당 뭐가 있어요? 이 픽셀이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돼서 색상을 막 바꿔주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모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바로 3차원 신호, 즉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YZ가 아니고 XY 시간축.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XY만 있는 거고요. 1차원 요 신호는 이제
x에 대한 것만 쭉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시간에 대한 식도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원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 시스템의 연동을 좀 지어주면은, 자, 이론 수업에서 요거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질량과 감쇄와 강성 시스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계 시스템의 베이직한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변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에다 가속도계를 장착을 해서 이 가속도계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먼저 들어오고요. 이 아날로그를 바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가 이산 신호가 되면서 변환기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환기를 거치게 되면은 이 전압 신호가 뭘로 바뀌냐? 변이 신호로 바뀝니다. 변이 신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센시티비티만 곱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감도를 이렇게 그 센시티비티를 곱해지면은 변이가 만들어지고 이 변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파란색처럼 그려진다. 실질적으로는 빨간색이 아날로그 신호인데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매틀랩 프로그램이 전부 다 뭐냐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연결이 돼서 그려지냐? 이거는 그냥 그래피컬적인 효과인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신호를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신호 처리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널 프로세싱이 되는 거고, 이 프로세싱의 변환을 이제 주파수 변환을 해주면은 다음처럼 이 x 오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파, 이 단일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분석을 하면 이게 하나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신호가 하나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간단하게 다 넘어갈게요. 자, 연속 시간이고 y축도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끊겨져 있는 거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끊겨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축까지도 시간은 연속적인데 y축만 이렇게 신호가 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끊겨져 있는 거를 연속시간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산 시간이면서 y값도 디지털인 거를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호 분석을 할 때 이제 시스템을 좀 알면은 신호 분석을 하는 게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이제 이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스템이 있으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기계 장비를 다룰 때나 아니면은 그 측정 장비를 다룰 때는 모두가 다 입력과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호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인풋 시그널이 있고 시스템을 거쳐서 아웃풋 시그널이 돼서 이 시스템을 뭐 필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파수 분석 변환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함수이면서도 수학적으로는 함수, 그리고 뭐였죠? 코딩에서도 함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함수라는 표현도 쓰고 프로그램 혹은 함수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모사를 다 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사를 해서 뭐 덧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변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 해석을 한다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은 뭐냐면은 x 값들을 입력하는 거. 출력은 y 값이 도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2 두 개를 더해주는 이 평균 값은 y 값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풋이 요거고 아웃풋이 요거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호 처리 내용을 좀 배울 건데 주파수 분석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왜 주파수 분석이 필요하냐? 자, 시간에 대한 신호를
그대로 분석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실제적인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노이즈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뭐냐면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 그리고 좀 해보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표준 편차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식이 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주파수 분석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자, 주파수 분석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에 이제 헤르츠를 계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헤르츠를 계산하는, 이 주파수를 계산하는 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똑같은 이런 비슷한 모양의 시그널을 인풋을 준다라고만 해볼게요. 힘을 준다라고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시그널이지만은 주파수라는 것이 다름에 따라서 이 XT가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물론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주파수의 차이. 그래서 반드시 주파수 분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인풋에 대한 주파수 분석과 아웃풋에 대한 주파수 분석. 왜냐하면은 똑같은 진폭인데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다름에 따라서 이 기계 시스템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요. 작으면 다행이죠. 근데 큰 경우에는 뭐 공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겠고,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잡스러운 어떤 노이즈도 주파수로 보면 깔끔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는 요 시그널은 오메가 1에서부터 오메가 2까지, 요게 이제 헤르츠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건데, 각주파수인 건데, 각주파수의 요 범위에 해당되는 범주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 시그널은 여기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 분석은 이제 주기적인 신호나 혹은 비주기적인 신호를 분석할 때도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바로 푸리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푸리의 변환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이 이제 신호화 시스템, 미산 신호 처리 이런 등등으로 과목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은 저희 기계 계열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다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함수를 좀 써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으로만 한번 배워볼까, 지금 요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파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시간 영역을,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주파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아날로그죠. 이것도 아날로그입니다. 자, 아날로그 타임 시그널을 아날로그 주파수 영역으로 변경하려면 그냥 단순히 푸리의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날로그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제 디지털 이산 신호라고 할게요. 이산 시간 신호가 이제 맞는 표현인데, 이산 신호, 이게 떨어져 있는 신호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렇게 푸리의 급수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산 신호의 주파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산 시간 푸리의 변화를 이제 DFT죠. 이제 DFT를 이렇게 변경해주면 이건 아날로그 신호가 됩니다. 아날로그의 주파수 신호. 이런 어떤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 시간 푸리의 급수가 있습니다. 이산 시간 푸리의 급수를 써주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이제 푸리의 트랜스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푸리의 시리즈가 되죠. 푸리의 시리즈가 되면은 이산 시간 신호를 이산 주파수 신호로 변경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따렸을 때 하나씩 사실을 배우는 게 맞아요. 이 신호 처리를 할 때는 하나씩 배우는 게 맞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개념을 다 가져가기는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 영역에서 잘 쓰는 그런 특히 이제 소음 진동에서 잘 쓰는 그런 영역에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할 거는
이제 DFT, FFT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의 종류와 이제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신호 종류라고 하는 것도 또 종류가 또 있습니다. 자, 연속 시간 신호. 이게 이제 아날로그,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인 거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t가 실수인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요. 이건 실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 xt가 이제 연속 시간 신호가 됩니다. 그냥 함수값 자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산시간 신호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그리고 괄호를 사각괄호를 써요. 지금 중요한 게 원형괄호 쓰는 거는 연속시간, 사각괄호를 쓰는 거는 이산시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x0, x1, x2 요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좀 세련되게 요렇게 수열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수학적으로는 t가 이제 그 실수형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기호를 쓰는데, 자, 이산시간 신호는 시간도 끊겨 있는 겁니다. 타임 0, 타임 1, 타임 2, 타임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변이 데이터가 하나씩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엑셀표처럼 t와 x가 있으면은 0, 0.01, 0.02. 그 옆에는 넘버가 있는 겁니다. 넘버 1, 2, 3, 4, 5 이런 식으로 0.03, 0.04. 그리고 x는 뭐 1, 1.2, 1.4, 1.6 이런 식으로 뭐 3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시간 영역에서의 간격, 이 간격을 일정하다라고 하면 t1-t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간격을 샘플링 시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측정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샘플링 시간은 뭐냐면은 디지털 신호 시간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델타 t. 그리고 이 시간을 역수를 치어주는 게 바로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샘플링 주파수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기준을 좀 많이 세우는데, 자, 샘플링 시간은 샘플링 주파수는 샘플링 시간의 바로 역수예요. 그냥 주기와 그러니까 헤르츠와 시간은 역수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샘플링 시간을 많이 이 델타 t를 적게 할수록 뭐예요? 원래 신호와 굉장히 측정이 되게 잘 되겠죠. 그래서 원래 신호를 많이 대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샘플링 시간을 너무 적게 해버리면은 용량 부하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고 계산을 해줘야 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파수 분석이,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컨티뉴어스 타임 사이노소이드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사인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인파. 그리고 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진폭이 있는 개념. 그리고 위상도 있습니다. 위상. 이 파이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위상. 페이즈라고 합니다. 페이즈. 그래서 진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이제 결국엔 주파수가 되겠죠. 헤르츠. 그렇죠? F는 밑에 나와 있네요. 프리퀀시는 피리오드의 역수. 인버스가 된 거. 각 주파수는 주파수의 2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건 연속시간 전용파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디스크리트 타임입니다. 끊겨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는 경우. 그래서 t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n의 델타 t. 델타 t n을 곱해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이건 1Hz고요. 델타 t가 0.1인 경우, 샘플링 타임이 0.1초인 경우를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인파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가 0.7이에요. 0.7Hz고
델타 t가 0.1. 저주파수죠. 주파수가 좀 떨어졌죠. 그리고 0.4Hz고 0.1 시간 간격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진동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게 정연파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틀랩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이제 한번 이게 표를 제가 한번 드려봤는데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멈추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신호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연속 시간 신호. 원래 따지면은 매틀랩은 연속 시간 신호를 절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릴 수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샘플링 시간을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연속 시간 신호를 그린 것도 조차 이산시간 신호입니다. 하지만은 그냥 이제 보는 어떤 관점에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 시간 신호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또 러프하게 조금 듬성듬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바로 이산시간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산시간 신호죠. 그래서 이건 0.1, 0.001 뭐 이런 0점 더 많은 아예 그냥 샘플링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자, 다음 주기는 얼마냐? 다음 신호의 주기. 그래서 이 두 개의 주기 신호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손으로도 사실은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이 파일을 다 떼주면은 요건 4Hz, 요건 4.5Hz죠. 그렇죠? 자, 그래서 4Hz와 4.5Hz를 더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더해 주냐면은 일단은 이 두 개를 뭘로 만들어 주냐면은 주기로 만들어 줍니다. 주기로.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먼저 만들어 주고요. 요 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최소 정수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T1, T2 요게 새로운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T1, T2를 정수를 찾아다 보니까 서로 소인 관계가 9와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N은 8이고 T는 9여서 둘 중에 하나만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주기는 2초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수기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렇게 손으로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 건데 사실 눈으로 보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그래프를 매틀랩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막 이렇게 더해서 하는 현업은 좀 없어요. 현업은 없고 그냥 눈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거는 자세히 보니까 4Hz랑 4.5Hz 비슷한 헤르츠를 더하면은 맥노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맥노리 주파수를 보니까는 이게 2Hz, 2초 간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렴풋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려서 보는 거를 좀 그 앞에 있는 셈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려서 한 번에 보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함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연속시간 단위 계산 함수와 연속시간 임펄스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시간 단위 계산 함수는 연속시간이면서 단위 계산 함수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경우만 1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위 계산 함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입니다. 크기가. 자, 연속시간 임펄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면은 델타 t. 자, 델타 t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뻥 튀어지는 거. 그리고 특징은 이 안에 있는 게 면적이 1인 겁니다. 1. 자, 1이려면은 델타 t만큼 너비가 있으면은 높이는 델타 t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임펄스기 때문에 델타 t가 무수히 작게 리미트를 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면은 무한대 값을 갖고 안에 있는 값이 0이 아니면은 0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연속시간 임펄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임펄스와 단위 계단 신호의 좀 관계를 좀 보시면 되는데, 요 소식을 좀 대충 한번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옆에 있는 거 보면은 이 단위 계단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게 사실은 임펄스 함수가 바로 나와요. 그 즉슨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적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타우를 다시 또 좀 치환을 하거나 좀 예쁘게 바꿔주면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t-타우의 d타우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임펄스의 샘플링 특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항등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임펄스가 만약에 t가 t0다라고 하면 이게 무한대가 되겠죠. 리미트 t0가 되는 거고, 그 즉슨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t0와 여기도 t0가 되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값과 요 값은 사실 같은 거죠. 그렇죠? t 대신에 t0를 넣으면 항등식이 바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 대신에 아무 수나 넣어도 다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연속시간 신호로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산시간 신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산시간 신호로 나타내니까 이산시간 단위 계단 함수는 어떠냐? tn이죠. tn이 이제 그 샘플링 타임의 n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n배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1 아니면 0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자, 이산시간 단위 임펄스 함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피니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단위. 그러니까 단위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만약 인피니시라고 해버리면은 이 값이 뭐 이게 튀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함수 값을 입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단위 임펄스 함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수식을 쓸 수가 있냐면은 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tn이 0일 때는 1, tn이 0이 아니면 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걸 살펴보시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자, 위에 있는 임펄스 함수가 계속 함수를 여러 개 붙이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산시간 단위 계단 함수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좀 이산시간의 관계가 되면서 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즉슨 어떤 의미인 거냐면은, 자, u가 n이고 u가 n-1을 빼주면은, 자, 어떻게든 한 칸만 남죠. 그래서 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요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저 파란색으로 쓸게요. 요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래서 겹쳐져 있는 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뭐예요? 하나만 남는다. 그게 이제 단위 임펄스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좀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 임펄스들을 다 조합을 하는 게 결국에는 계단 함수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식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샘플링 특성을 아까 제가 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t 대신에 n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xt의 델타의 t-t0가 어떤 항등식을 보이냐면은 x의 t0는 델타의 t-t0와 같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t가 n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항등식이 설명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요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요 위에 있는 개념, 그렇죠? 한 칸 이동했었을 때 단위 임펄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임펄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수식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tn이 1일 때만 단위 임펄스가 1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단위 임펄스의 아까 시그마를 이용해 대한 조합이 단위 계단 함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스템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뭐였죠? 이산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롯이랑 거의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산시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